시어머니는 가족을 지키려 한평생의 안식처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가면 뒤에는 탐욕만이 있었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순간 그녀는 절망 대신 조용히 바늘을 쥐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녀가 모두를 향한 단단한 경고가 됩니다. 과연 그녀는 무너진 집과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성북동의 가을은 유난히 고즈넉했어요. 높은 담장 아래로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마당에 서 있으면 멀리 북악산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졌죠. 나는 7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정확히는 45년 전 시집 와서부터. 한때는 왁자지껄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던 한옥은 남편이 떠난 후부터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익숙하면서도 가끔은 낯설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고추를 널고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아 한복 저고리 깃을 다듬어요. 50년 가까이 내 손을 거친 천과 바늘은 이제 몸의 일부 같았죠. 한때는 이 집이 서연인의 한복집으로 불리며 동네 명물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수다를 떨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죠.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러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진이가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부터였죠. 강남에 살던 그 아이들이 갑자기 짐을 챙겨와서는 아파트에 법적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신세를 좀 져야겠다며 꾸벅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물론 속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한평생 혼자 지켜온 공간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이라는데 그것도 손녀 하윤이까지 함께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수진이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내 잠자리를 정리해주고 내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직접 식사를 차려주었죠. 그러면서도 내게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라며 뉴스에 나오는 노인 사기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남이 되는 세상이에요. 뉴스를 보세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가 길바닥에 나앉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옆에 있을 때 잘하셔야죠. 저희만큼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수진이의 말은 늘 맞는 소리였죠.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처음엔 걱정이 많구나 했던 마음이 점점 정말 세상이 험하구나 하는 공포로 바뀌었어요. 수진이의 말처럼 이 넓은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 우리 가족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손녀 하윤이의 학원비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더 약해졌어요. 어머니, 하윤이가 영어를 좀 더 배워야 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애만 뒤처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남 학원비가 어휴, 말도 마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은 우습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버티는 게 한계라서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 때는 이런 걱정도 없이 키웠는데 한복을 팔아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제 와서 손녀 학원비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이 집을 정리해서 목돈이라도 쥐어줬으면 하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죠. 며칠 후 마당에서 고추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쾅쾅 울리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무식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는데 놀라서 대문을 열어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한 명이 우리 아들 진우 멱살을 잡고 있더라고요. 팔에는 용과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야, 이진우, 내 마누라가 나한테 투자한다고 돈 끌어다가 다 날려먹었다며? 당장 돈 내놔, 이 자식아. 안 그러면 내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이 집구석 다 불태워 버릴 테니까. 사내의 거친 욕설에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진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죠.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뛰어나오더니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저희 정말 죽게 생겼어요. 수진이는 온몸으로 울부짖었고 그 모습을 본 나는 무서움과 혼란에 휩싸였죠. 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내 자식들이 저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 한평생의 지혜와 경험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끔찍한 소동이 지나간 후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죠. 어머니, 하윤이 학원비 대주려고 돈 좀 불려보려고 투자했다가 제가 미련했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이 평화로운 한옥에 이런 추악한 욕망과 공포가 들어와 버린 거죠. 나는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향한 보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아직 꿈에도 몰랐죠. 단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던 사내가 사라진 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수진이는 밤마다 남편 진우와 속닥거리며 한숨을 쉬었죠. 나 몰래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녀 하윤이는 전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자식들이, 내 손녀가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거든요. 수진이는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와 말했죠.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윤이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처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수십 년 동안 한복을 지으며 푼돈이나마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비상금이었고 이 막대한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진우가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한숨을 푹 쉬며 앉는 아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가장의 어깨를 짊어진 가장의 모습이었죠. 엄마, 사실 우리 집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진우는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뗐어요.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죠. 평생의 안식처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정리하다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굳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죠. 얘야, 집을 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니?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너희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게냐? 내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차를 들고 들어오며 상냥하게 말했죠. 어머니, 진우 씨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가족의 희생이거든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진이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한은행의 주택연금과 비슷한 가족 다세대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대요. 우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빚을 갚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집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수진이는 이 방법이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라며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나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죠. 며칠 후 수진이는 신한은행 조부장이라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말끔한 인상을 가진 중년 남자였죠. 그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복잡한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이게 바로 가족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죠. 서류는 너무 복잡해서 한 페이지를 다 읽기도 전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조 부장은 어머니는 이름과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라며 나를 안심시켰죠. 어르신, 요즘 세상에 자식들만큼 든든한 보험도 없어요. 자녀분을 믿으시고 저희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저희 은행에서 직접 나온 서류라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안심했어요. 공신력 있는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설마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내 마음속에 마지막 의심마저도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김은희가 불쑥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의 얼굴이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그녀는 조부장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더니 내게 속삭였죠. 서연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은행원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이런 복잡한 서류를 처리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서류 내용도 너무 이상해.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서명하면 절대 안 돼. 김은희의 말에 나는 다시 불안해졌어요. 조부장과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수진이는 김은희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아줌마, 저희 가족 일에 왜 참견하세요? 저희가 힘들게 살든 말든 왜 끼어들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세요? 아줌마는 저희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해 본 적 없으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아줌마는 저희가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만 믿으셔야 해요. 수진이의 말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수진이의 진심과 남인 김은희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죠. 수진이의 울먹이는 얼굴과 진우의 불안한 눈빛을 보니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나는 김은희의 손을 뿌리치고 조부장이 내민 서류에 힘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김은희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죠. 그때 나는 몰랐어요. 내가 뿌리친 것이 단순한 친구의 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마지막 구원이었다는 것을요. 수진이가 준 보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탐욕을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치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내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불안함은 여전했지만 수진이가 내게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고맙고 미안했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주도 여행은 불안함만 더 키웠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 여행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멀리 치워두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나는 여행을 반쯤 포기하고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낯선 집의 냄새가 났죠. 분명 내가 떠나기 전에는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내 오래된 재봉틀이 놓여있던 자리에 낯선 조화가 놓여 있었고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내 물건에 손을 댄 것 같아 불쾌했죠.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집이 너무 칙칙하잖아요. 어머니도 이제는 좀 산뜻한 환경에서 지내셔야죠.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말했죠. 내가 묻기도 전에 마치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다는 듯이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수진아, 근데 이 재봉틀은? 아, 재봉틀이요? 그거 어머니 쓰지도 않는 건데 제가 버리라고 했어요.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재봉틀이에요. 진우 씨도 어머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집이 지저분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재봉틀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이 땀과 눈물로 엮인 내 삶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의도 없이 버렸다니.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진우가 그랬다고? 아니, 내 물건을 어떻게 상의도 없이 버릴 수가 있어. 그건 내 인생이 담긴. 내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진이는 표정을 싹 바꾸었어요. 어제까지 내게 어머니 어머니 하던 그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냉랭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세요? 재봉틀 버리는 문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재봉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내가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기억이 잘못된 거라고 끊임없이 주입했어요. 어머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부모님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불안해서요. 진우 씨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정신과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안감을 심었죠.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나이 드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나를 향한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점점 더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얼마 후 나는 동네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어요. 늘 반갑게 인사하던 동네 이웃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부녀회 모임에 나가도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한참 뒤에야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수진이가 부녀회 단톡방에 내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편집된 짧은 영상을 올렸다는 것을요. 영상 아래에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걱정돼서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사람들은 그 글에 세상에 어쩌면 좋아요. 라며 수군거렸고요. 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나를 노망난 노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때 나는 친구 김은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는 수진이의 말에 속지 말라고 했었죠. 나는 용기를 내어 김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나는 절망했어요. 내 한평생의 친구가 내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명예도, 친구도, 심지어 내 기억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은 나를 배신하고 사회는 나를 버렸어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죠.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나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날 밤, 나는 남편의 유품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내 뒤에 서 있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손녀 하윤이었죠. 하윤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 작은 온기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하윤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슬픔과 함께 할머니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하윤이의 낮은 목소리가 내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그 아이 앞에서 겨우 흐느낌을 참아냈죠. 그 밤 이후로 하윤이는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엄마인 수진이가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다고 말할 때마다 하윤이는 조용히 나를 관찰했죠.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고요. 수진이가 내게 주는 약을 몰래 숨겨두고 내가 뱉는 말을 녹음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윤이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죠. 며칠 후 나는 잠든 밤 하윤이가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죠. 하윤이는 내 머리맡에 놓인 피처폰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무언가를 작동시켰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하윤이가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윤이는 내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피처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이걸로 저랑 통화하세요.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외톨이로 만들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나는 하윤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죠.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후 하윤이는 내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엄마인 수진이의 노트북을 몰래 살펴봤다는 것을요. 그리고 거기서 수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을요.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P였어요. 하윤이는 파일을 열기 위해 애썼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고 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프로젝트 P라고 부르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분명히 할머니한테 무슨 나쁜 짓을 꾸미는 것 같아요. 나는 하윤이의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며칠 전 수진이가 동네 부녀회 단톡방에 올렸던 영상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모두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어요. 분노와 함께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죠. 나는 하윤이에게 말했어요. 하윤아, 이제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할머니한테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단다. 그 친구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지. 아마 그 친구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 거야. 나는 하윤이에게 김은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하윤이는 내게 받은 전화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죠. 나는 그 아이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하윤이와 김은희가 통화하는 동안 나는 하윤이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죠. 김은희는 하윤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윤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너희 엄마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벌인 치밀한 범죄야. 그 파일을 열어야 해. 파일을 열어야 할머니가 누명을 벗을 수 있단다. 내가 아는 해커를 소개해 줄게. 김은희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죠. 나를 믿어주는 친구와 나를 지켜주는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하윤이에게 말했어요. 하윤아, 할머니의 오래된 재봉틀 기억나니? 그 재봉틀은 겉으로는 낡아 보이지만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단다. 이제 그 바늘을 꺼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어요. 내게는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이 지켜온 이 집, 내가 꼭 되찾을게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세울게요. 나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내가 손녀 하윤이와 친구 은희의 도움을 받아 반격을 준비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주치의를 구해드릴까요? 라며 위선적인 걱정을 늘어놓았죠. 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참았어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약속된 날, 나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나를 보며 어머니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 하는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들 진우는 아내 옆에 서서 불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재판이 시작되고 수진이 측 변호사는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여왔고 주변 이웃들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진술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정서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이 이 순간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죠.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노망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은 또렷하고 제 판단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내 말에 수진이는 픽 웃으며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친구 은희가 일어섰어요. 은희는 변호사로서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판사에게 말했죠. 판사님,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피고인의 가족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은희의 말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은희는 내 옆에 서 있던 하윤이를 지목했어요. 하윤이는 당당한 표정으로 재판장 앞으로 나섰죠. 하윤이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어요. 하윤이는 태블릿 PC를 작동시켰고 이어서 법정 안을 가득 채우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어머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부모님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불안해서요. 내게 치매 증상을 주입했던 수진이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이어서 조 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진우 씨 와이프가 계획을 아주 잘 짰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진우는 그냥 멍청한 늙은이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진우는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절규하며 무너졌고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탐욕과 증오로 가득 찬 추악한 민낯만 남아 있었죠. 재판 결과 수진이와 조 부장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죠.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무너져 있는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진우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엄마, 내가 엄마를. 나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이겼다는 통쾌함이나 복수심보다는 그저 허탈하고 슬픈 마음이 컸죠. 내 자식의 얼굴에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한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에게도 말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나를 지켰다. 라고요.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왔죠.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내게 연락해 왔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냐고요. 나는 그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내가 느꼈던 절망과 그것을 이겨냈던 용기를요. 나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복수는 가해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나는 법의 정의를 통해 집을 되찾았지만 그 집의 진정한 의미는 돈이나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집은 한복 공방을 열어 한복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공간이라는 것을요. 내 손으로 한복을 지으며 평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내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얻게 되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가 끝난 후 나는 허탈함과 함께 깊은 공허함을 느꼈어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내 아들은 아내의 배신에 무너져 내렸고 그에게 남은 것은 깊은 죄책감과 절망뿐이었죠. 나는 승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진우가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죠.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죄책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에게 용서한다는 말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었어요.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내 아빠도 그랬어. 내 말에 진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그의 눈물에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진우는 매일 내 곁에 남아 나를 도왔어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허리가 아플 때는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엄마, 제가 이제부터 엄마의 지팡이가 되어 드릴게요. 진우의 말에는 더 이상 무력함이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새로운 책임을 깨달은 것 같았죠. 하윤이는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어요. 하윤이는 엄마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을 통해 수진이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내게 설명해 줬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많대요, 할머니. 나는 하윤이의 말을 들으며 내가 겪은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죠. 이 집을 단순히 되찾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요. 나는 오래된 재봉틀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 한복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 이웃들에게 한복을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내 진심을 알고는 한 명, 두 명씩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도 배워도 될까요? 내가 되찾은 이 집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한복을 배우러 온 이웃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그들에게 한복 짓는 법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죠. 나는 그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시간과 사랑으로 지어지는 관계라고요. 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 언론에 보도되었고 나는 노인 사기 예방을 위한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어요. 나는 하윤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의 이름은 박서연 할머니의 한복 이야기였죠. 나는 그곳에서 한복 짓는 법을 가르치고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특히 노인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이제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했어요.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우는 내 곁에서 든든한 아들로, 하윤이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스승이자 친구로 남아주었죠. 나는 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라는 것을요. 가해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내 한평생의 고통은 이제 지혜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 덕분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일이었다. 주인공 박서연은 복수의 칼날 대신 한복 바늘을 들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서와 치유를 통해 더 큰 의미의 승리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